내년부터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립니다. 이를 바라보는 해석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한편 미국 소비자 물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가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상 처음 최저임금 만원 시대. 그러니까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올랐는데 네. 일단 이제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이전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209만 6,270원, 209만 원 정도다. 210만 원 정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상률이 1.7%입니다. 인상률 자체만 놓고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조금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노측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1.7%의 인상률은 낮다라고 이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최저임금이라는 걸 도입한 후에 저희가 37년 만에 이제 만원 시대, 시간당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이번에도 표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결국에는 이제 유감이란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잘 해결된 적은 손에 꼽을 만큼 뭐 얼마 되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상당한 좀 파행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조는 이제 노측위원 9명, 또 사측위원 9명, 공익 9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토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데 안 되죠.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이 공익 쪽에서 내온 이제 밴드를 제시하고요. 그 밴드 구간에서 이제 놓고 안을 하나씩 내고 그 안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1,030원이라는 의견은 사측에서 나온 안이고 노측에서는 나온 것이 1,120원이 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표결 끝에 이 1,030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항상 보면 이 보팅은 그 9명 공익에서 이제 갈리게 되는데 공익위원 중에 5명은 이제 사측에, 이제 4명은 노측에 손을 들었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이제 9명의 노조 측, 노측의 인사 중에 민노총 쪽은 또 빠지게 되고 이탈하게 되고 또 역시 그런 좀 내홍과 파행을 겪은 그런 통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양쪽의 주장들은 다 이런 겁니다. 당장의 이 사측 경영계 쪽에서는 시간당 10,000원은 현재 우리 뭐 그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에서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원래 이제 사측, 노측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사측으로 가 있죠. 소상공인 쪽에서도 이거는 정말 부담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잡혔다고 해도 2.4%고요. 체감 물가 우리가는 뭐 9%대고 이걸 먹거리 물가 쪽으로 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1.7%라는 상승률은 실질 임금 상승률을 보면 오히려 이건 마이너스에 가깝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모두가 다 이제 불만족스러운 이제 그런 안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최초에 우리가 했을 때는 어느 나라 얼마, 일본 얼마, 호주 얼마, 캐나다 얼마라고 했었는데 그걸 좀 해보니까 이게 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물가 수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당 이게 10,000원이 되냐 안 되냐라기보다는 물가 수준도 좀 중요하고 우리는 팀 문화라는 게 없지만 또 팀 문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실제 또 이게 이 아르바이트를 볼 때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달라지고 그런데 뭐 크게 보면 아시아의 쪽에서는 그래도 높은 편. 그러나 반면 뭐 미국, 캐나다, 유럽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단순 비교는 역시 좀 힘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명목적인 금액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은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홀로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키오스크 같은 이제 기계를 둬서 인건비를 이제 낮추려는 그런 가게들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관측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중에 아마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이런 트렌드를 빨리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이나요. 주식시장에서 뭐 이벤트와 뭐 사건들도 있었지만 로봇주들, 로봇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관심의 초점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로봇 자체의 이슈 말고도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시대가 통과가 되니까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대로 안 그래도 지금 서빙 로봇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데 예. 더 많이 보이겠구나. 또 하나는 어. 이제 주문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것들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뭐 로봇에 대한 뭐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들썩됐고 두 번째는 뭐 이거와 별건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통해서 안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에 올인한다. 특히 공정 로봇이라고 하죠. 무인 자동화 공장 쪽을 뭐 추진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겪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달려가는 것 아니야?라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뭐 로봇 테마들이 움직였다는 것도 실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간밤에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로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뭐 확실히 100%는 없겠지만 네. 현재를 놓고 보면 미국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9월, 우리 한국은행은 10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림을 나오고는 있는데 물가라는 것이 절대적인 3%야, 2.5야, 2도 중요하지만 저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3.5에서 3%대까지 추세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전망치가 3.1%였거든요. 전망치보다도 낮은 3%대였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저거는 전년 동기 얼마가 올랐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가 올랐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실은 전월과의 비교인데 예. 전월 대비에는 거의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이 떴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장의 시장에서는 7월 FOMC는 7월 말에 있습니다만 그건 좀 빠른 것 같고 그러면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거든요. 네. 9월에 금리 인하는 아. 이제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시장이 베팅하고 있어서 매크로 지표들 좀 보면 네. 빠르게 이제 시장 금리의 대명사라고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뭐 급락 수준으로 시장은 빨리 움직이잖아요. 떨어졌고 네, 그렇죠. 달러 약세도 함께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자,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다. 기정사실화됐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글쎄 뭐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이런 좀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섣부른 네, 그건 좀 판단이겠습니까? 섣부른 것 같고요. 물론 그러나 네. 뭐 섣부르다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의 연준은 과거의 연준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연준, 우리가 알았던 앨런 그린스펀의 연준, 심지어 벤 버냉키 시대, 그 앞에 지금 재무장관이 제넷 옐렌 시대만 해도 연준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먼저 올리고 먼저 내리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를 자기가 이끌어 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의 연준 스타일은 자기들도 물가지표, 고용지표를 보고 판단을 예. 이제 후행적으로 결정을 해요. 항상 이제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계속 그러니까 해왔잖아요. 이제 과거의 연준에 비해서 역시 통찰력이라든가 힘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섣부르다는 게 만에 하나 생각 이상으로 고용 지표가 더 악화된다든가 물가가 더 많이 떨어진다든가 이번 물가도 좀 보면 가장 우리가 걱정했었던 우리가 걱정한 건 아니죠. 미국에서 비중이 컸던 임대료. 이 예. 주거비 상승률이 정말 빠르게 둔화하고 있거든요. 하고 몇 가지 서비스 물가는 마이너스로 턴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세 차례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9월에 한 번 아니면 대선이 11월이지만 이제 11월에 대선 끝나고 다음이에요. 그때 2번 정도를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 이야기도 해보죠. 어제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됐어요. 이제 네. 이걸 잘 듣고 보면은 어떤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의 깜빡이를 켰다라고 켰다, 들었고 청신호로 보고. 청신호로 예. 보고 어떤 언론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했다. 뭐 예. 이런 헤드라인이 꼽히는 것처럼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것도 저것도 저거 뭐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기자회견에서 했던 것 중에서 예.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세 가지를 직접적 언급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외환 시장이었고요. 두 번째가 수도권 집값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늘어나는 가계 지표.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다. 어떤 예. 하나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리라는 게 결국 그 나라의 돈값이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외환보유고도 지금 많이 썼다고 하고 두 번째가 서울 강남은 이미 이제 전고가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강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거래량으로 보면 수도권까지 지금 거래는 상당히 터졌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게 금리 인하가 예. 부동산 집값에 불씨를 지피는 것 아닌가. 이제 세 번째가 이건 뭐 집값과 연관되어 있는데 가계부채입니다. 우리가 빚내서 힘들어서도 빚을 내지만 지금의 빚내는 것들 보면 힘든 분도 있지만 집 살려는 이 주담대가 5월, 6월 거의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분명히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9월에 아마 미국이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현재 뭐 내수 또 소상공인 문제, 부동산 PF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이 10월 정도에는 뒤따라서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율 그리고 집값, 가계부채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그럼 집값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집값 상승폭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금리가 좀 낮지는 않은데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현황과 그리고 이제 이유 두 가지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예. 현황은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단 중요한데 5천 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고 수도권, 이게 경기권이라고 하는데 경기에서는 월 매매 거래량이 10,000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5월에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 4,900 뭐 80건 정도로 그냥 거의 그러니까 5천 건이었고요. 예, 예. 6월은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음. 하고 7월도 지금 수치로 보면 5천 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예.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매매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표에서는 상승률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 상승률 자체의 의미보다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라는 것은 일단 방향은 위쪽으로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숨길 수 없는 게 실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거래가 터졌다는 것이 집값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서울에 우리가 딱 보면 집값을 예. 강남은 올랐고요. 강북은 오를까 내릴까 하는 정도고 인천 경기권은 아직도 이제 전고점을 이제 본다면은 한참 가야 할 길이 멀고 지방 쪽은 아예 뭐 여기는 거래도 없고 가격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양극화보다 양극화가 되고 예. 있는 그런 것이 현재 집값의 현실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위쪽으로 이제 열렸다 이런 표현을 써두셨는데 네. 박상우 이제 국토부 장관은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선을 그리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런 표현까지를 쓴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근데 저는 확신이라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왜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집값에 거래가 좀 터진 것 중에 상당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예.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출산 대책이기는 하지만 이게 모기지 상품이잖아요. 예. 이것도 6조 이상이 풀려서 아마 이런 정책 모기지가 뭐 약간 없어지게 되면 지금만큼 거래는 그리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나 확신하면 안 될 것이 네. 앞서도 앵커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 2018년, 19년, 20년, 21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턱턱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네. 이건 서울과 수도권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빚내서 집 사면 그래도 이거 돌아온다라는 나중에,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1주택자에 한해서는 뭐 종부세든 뭐든 좀 풀어주려는 이제 이런 신호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위험 구간, 약간 빨간불이라고 보여지는 게 앞서 우리 금리 얘기했었잖아요. 물가 얘기하면서 이 정도 물가 떨어지면 미국이 금리 내리고 우리 금리 내린다. 그러면 지금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뭐 신용 좋으신 분들 2%대 후반일 때 월 5조, 6조 주담대가 실행이 되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네, 네. 만에 하나 금리가 더 떨어져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2% 중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아직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나는 빚내서 집 사는 게 더 남을 거야. 또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악순환 또 영끌족 빚 그렇게 또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자, 지금에라도 한번 총체적인 집값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연관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이 규제 시행을 2달 미루면서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뭔지 그 용어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금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네요. DSR이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 연소득이 있잖아요. 연간 버는데 연봉이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제 대출들을 다 원리금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내가 번 소득 대비 1년간 내가 갚아야 할 원리금의 양을 분자해 놓으면서 이 비율을 뭐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를 못 넘게 네네. 그만큼 이제 대출을 규제하는 게 DSR이죠. 근데 우리가 2021년, 22년, 2023년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 뭐 2.5%에 받았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 뭐 그 이상으로 올라 보니까 한번 진짜 가게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DSR만으로는 안 되겠다. 스트레스 DSR, 과거 5년치의 금리 변동을 다 보자. 그래서 가장 최고점에 있었던 금리를 가상금리로 환산해서 넣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분자, 대출의 양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바로 이거를 100%를 반영하면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2단계 DSR이라는 거는 가상금리를 반만 적용하는 게 2단계. 그리고 내년부터는 과거 5년치에 가장 높았던 그 대출금리 양을 그냥 다 반영하는 게 이제 3단계 완벽하는 건데요. 예. 실은 7월부터 2단계 이제 스트레스 DSR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예, 네. 가상금리는 다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를 넣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출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걸 이제 2달을 미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재 당국이 이 집을 오히려 사라 쪽으로 이게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예. 오히려 뭐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 뭐 가게도 힘들고 뭐 그랬기 때문이라고 또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지금 이제 집사도 터치는 하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좀 사인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9월로 미뤘기 때문에 네. 9월에는 예정대로 이제 시행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9월이 되면 뭐 2단계 실시하더라도 본 대출 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로 더 많이 떨어진다면 이건 정말 뭐 조삼모사 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DSR 때문에 막 돈 빌려서 집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어서 당분간의 집값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집값을 설명하는 건 경기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정부 규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따라서 좀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만에 하나 이게 또 앞자리가 2% 단위로 바뀌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국은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슈는 오늘은 경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 또 금리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철진 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